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신경계의 작동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외부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뇌까지 전달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신경계입니다. 또 이 신경계는 뇌에서 판단한 것을 실제 액션으로 옮기기 위해서 호르몬으로 몸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뇌의 판단이 어떻게 각 기관까지 전달되는지가 바로 호르몬의 작동 원리인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의 반응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혹시 도파민 중독인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와 SNS를 보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새벽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내심이 더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며칠 전서부터 제가 굉장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결심을 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앱을 지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삭제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이나 이것을 안 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적어도 제가 한 3주 정도째 큰 몸의 동요는 없었고요. 일단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몸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만 해도 제가 잠에 못 자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하는 이런 무력감들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도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 몸이 좀 더 가벼워졌고요. 이런 변화가 몸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건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의 과학을 이해하면서 몸이 전하는 신호를 제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요. 또 이런 작은 차이와 변화를 조금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요,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고 깊이 있게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피트니스 와치를 차고 있다는 건 몇 번씩 말씀드렸겠지만 시간을 확인을 해보면 저의 수면 시간이나 수면 퀄리티도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몇백만 년 전의 인류와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큰 몸에 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몸에게 너무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감각기관을 담당하는 신경계와 몸을 작동하게 하는 호르몬을 이해를 하면 우리의 몸이 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뇌나 심장 같은 큰 장기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전달 체계를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신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제 몸의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었던 갑상선, 또 그 안에 있는 호르몬들과 같이 이렇게 작은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하나하나가 몸을 상당히 어렵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요, 몸이 엄청 무겁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까지 수업에서 계속 알게 되는 내용이시겠지만요, 우리 몸은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보면 작은 조직 하나하나에서도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 기능 하나가 없으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우리 몸을 잘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신경과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계와 호르몬을 잘 아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계는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 눈, 코, 입, 바로 이런 감각기관에서 오는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하고요.
또 뇌에서 받은 신호들을 몸 전체에 전달을 하는 쌍방향 통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은요, 뇌에서 결정된 판단을 몸 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포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호르몬을 통해서 혈관으로 피를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트리거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계와 호르몬은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요, 그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몸 전체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고요. 뇌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각 신체 기관이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신호를 혈관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신경계를 통해서 보내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실제 근육이라든가 세포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의 세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산소와 에너지를 혈액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경계와 혈관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양쪽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공통점을 보시면 혈관도 신경계도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몸의 장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들은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이 직접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몸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신경과 혈관들은 우리 손끝,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계와 혈관은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톱 끝에 막 이렇게 끄스림이 나면 상당히 아프죠. 그리고 입술이 부르트고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말초신경이 손끝과 발끝까지 분포하기 때문이고요. 또 손끝을 잘못 이렇게 뜯으면 피도 나죠. 그게 바로 혈관이 그 끝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에는요, 손끝, 발끝에도 미세한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몸끝의 작은 미세한 변화도 뇌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계의 혈관은요, 우리 몸 전체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뇌는 작은 부분의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호르몬과 혈액,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신체 예산의 조절은 이렇게 큰 장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몸 구석구석의 작은 세포들까지 빠지지 않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요, 우리 몸 전체의 신체 예산을 상당히 예민하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뇌가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이것이 신체 예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도 뇌나 몸의 시스템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논문도 많이 찾고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여러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보고 위키피디아도 다 찾아서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이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설명이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경계는 우리의 몸의 세부 디테일까지 아주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신호 하나하나들을요 뇌까지 전달을 하고 또 뇌의 신호를 우리 몸 끝에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수업은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의 내용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단어가 조금 어렵다거나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안 본다. 그럼 왠지 그냥 기억에 오래 더 남게 되고 있지 않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수업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수업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계. 벌써 이렇게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요. 신경계는 신체 신호를 뇌와 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뭐 이전에 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을 때처럼 뇌와 척수,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계는 뇌와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 사이에 메시지나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호는 호흡, 또 움직임, 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 보기 등 여러 가지 우리 신체 활동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시하게 되고 또 그 지시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뇌로 전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신경계는요, 신체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하고요, 또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경계는요, 생각과 기억 같은 복잡한 과정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거나 또 눈을 깜빡거리는 등의 신체가 생각 없이도 해내는, 자동으로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신경계의 주요 기능은요, 신체 여러 부분에서 뇌로 메시지를 보내고 뇌에서 다시 신체로 메시지를 보내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 기억, 학습, 또 감정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움직임을 통해서 뭐 균형을 잘 잡고 제 몸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오감의 센서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상처를 치료를 할 때 거기 더 많은 리소스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또 장은요,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장 자체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장에는 많은 신경들이 있고요. 또 신경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다도 말씀드릴 텐데요. 심장박동이나 호흡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들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또 항상성이라고 하죠. 땀을 생성을 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 호르몬을 보내는 뭐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에 대해서도 신경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춘기나 노화 같은 신체의 발전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과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입니다. 또 말초신경계에서는요,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장신경계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장신경계는요, 사실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최신 과학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장도 신경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로 이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이외에 또 새로운 신경계로서 그 역할이 인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그 신경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라고 살펴보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추신경계는요, 여기 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척수를 지나서 여기 등에 있는 척추 안에 있는 그 신경들의 다발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뇌에서부터 오는 그 메인 신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신경에서 연결된 말초신경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몸 전체의 각 부위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장돼서 길들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추신경계는요, 신경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말초신경은 지방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이해하시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무엇일까요? 중추신경계는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움직임까지 신체가 하는 모든 일을 관리와 처리를 하는 센터입니다. 뇌와 척수는요, 정보를 몸 전체로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안에 있는 바로 이런 신경 다발이 바로 이 중추신경계의 핵심인데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각신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신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추신경계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정보를 수신을 하고요. 또 받은 정보를 몸에서 처리를 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요, 계속 신경계로, 몸 전체는요, 계속 중추신경계로 신호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뇌로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추신경계에서 뭐 그냥 가만히 놔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손이 어디가 아프다, 발끝 어디에서 상처가 났다, 이런 정보들은요,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신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뇌로 바로 올려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정보를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추신경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우선순위로 나눠서 뇌로 보낸다, 안 보낸다를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출력,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팔을 저만큼 갈 거야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 저만큼 갔다 그러면 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중추신경계로 신호가 갈 거고요. 그러면 그럼 거기서 멈춰 라고 할 때 그 신호가 다시 가면 중추신경계가 여기 왔으니까 멈춰야 되는구나 라고 팔을 멈추게 되는 그런 작동의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추신경에서 이제 그 지방도로로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 전체로 나가는 신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초신경은요, 몸의 대부분의 감각을 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합해서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 정보가 뇌까지 전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초신경에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몸이 에너지를 보내고도 있지만 또 얼만큼 갔는지 센싱도 해줄 수 있는 이 쌍방향 통신을 바로 이 말초신경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심장박동하고 호흡 같은 중요한 무의식적인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뇌가 사용하는 신호를 바로 이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초신경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초신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신경계, 다음에 체성신경계, 그리고 장신경계 세 가지인데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뛰거나 저희가 숨을 쉬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생각을 딱히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뇌나 저희가 의식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신경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뭐 더우면 땀이 난다든가, 또 추우면 이렇게 몸을 움츠린다거나, 땅구멍이 좁아져서 닭살이 돋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율신경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뭐 외부의 공포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율신경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율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성신경입니다. 체성신경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신경은 저희가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체성신경은 저희가 신경 쓴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폈다 라고 생각해서 피죠. 또 오므린다
그럼 오므리는 것도 생각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체성신경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장신경계. 저도 지금 장신경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 신경계통에 대해서는 장신경계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최신의 연구들에 보면 장 자체에서 많은 신경다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도 불리고 또 이 신경이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이라든가 신체의 방어 시스템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는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무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우울하거나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혹시 여러분들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은 무엇이 다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체성신경계는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끝, 발끝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체성신경이 깔려 있는 건 거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지면 손끝에 촉감들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체성신경을 통해서 손끝에 있는 이런 작은 감각까지도 그 신호를 전달해서 뇌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뇌에서는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해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들이 체성신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인데요. 자율신경계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우면 땀이 나고요. 추우면 움츠려서 이렇게 닭살이 돋고요. 또 숨을 쉬는데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이나 심장이 뛰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몸의 자동적인 반응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체성신경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이 바로 신경이 하는 건데요. 체성신경계의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입에 펜을 물고 있어서 얼굴 표정이 웃는 표정처럼 유지가 될 때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요, 긴장하거나 우울감이 있을 때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면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체성신경계의 역할입니다. 물론 몸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쌍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이러니까 몸이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바로 이런 쌍방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분이 우울하거나 조금 좋지 않을 때는요, 일단 좀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렇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빠르게 걸음으로 산책을 하면요,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체성신경계가 하는 역할이고요. 또 우리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감정도 또 그 몸에 맞춰서 또 작동을 한다. 이 개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율신경계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감신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감신경계는요, 심박수, 혈압, 소화, 배설 등의 여러 가지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요, 위험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심박수를 높이고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신체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서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투쟁 도피 반응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이나 스트레스는요, 교감신경계를 활성시켜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교감신경계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일단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커지면요, 앞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보이죠. 이제 싸우거나 도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거나 도망갈 길을 정확하게 찾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몸 전체에 산소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심장의 박동수를 높입니다. 그리고 폐는요, 기도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폐로 많은 산소를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요, 또 빨리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화기관은요, 이제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기관은 일단 셧다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밥 먹다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체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교감신경이 밥 먹다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다가 체하면요, 이렇게 좀 비벼주시고요. 일단은 릴렉스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밥 먹는 상황에서 이게 외부 공격을 당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긴장감을 해소를 하시고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 네, 소화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인데요. 간에는 에너지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로 포도당이나 글루코스 같은 에너지 전달을 빨리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효과는요, 빠르게 생각하거나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시력, 반사신경, 지구력, 근력을 상상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반응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교감신경계는요, 운동 중이거나 아플 때와 같이 몸이 긴장할 때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활동은요, 면역체계와 신체 회복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러한 효과는 부상을 입었을 때 신체가 부상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높이는 데도 자율신경이 분명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감신경에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교감신경이 너무 자극이 돼서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투쟁도피 반응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장애와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만성 스트레스는요, 교감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비만이나 기타 대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감신경 활성화가 되면 내가 몸이 위험하다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이 위험할 때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까요? 정보를 많이 찾거나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칼로리, 몸의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채우는 거죠. 바로 그것이 폭식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하는 바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장애와 만성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계통 위축은요, 신경계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요, 파킨슨병과 유사해서 자율신경이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니까 몸의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몸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와 교감신경계를 잘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는 외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 몸이 놀라는 상황인데요. 또 부상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몸에 남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는요, 보통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몸에서도 손상을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는 저희가 후반에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나 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는 심장이 이렇게 부정맥,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뛰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뭐 변비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일어날 때 막 현기증이 나거나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기절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처진 안검하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처지거나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떨리거나 막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쉴 때에도 이렇게 심장이 계속 빨리 뛰는 빈맥이라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한증, 손에 막 계속 땀이 나는 현상이나 손에 전혀 땀이 없어지는 무한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뭐 계속 그 위장 쪽으로의 소화장애들은 교감신경계나 자율신경계 이상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감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가 위협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자율신경계인 부교감신경입니다. 여러분들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거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 같고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 같고 뭐 이렇게 이름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의 역할은요, 교감신경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요, 스트레스나 위협이 닥친 후에 신체를 이완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또 소화를 잘 해야 될 때, 이럴 때 활성화가 됩니다. 부교감신경은요, 휴식과 안정과 같은 신체 리듬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편하게 할 때, 또 내가 잘 쉬었을 때, 안전한 환경에 있을 때 바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교감신경도요, 심박수, 혈압, 소화, 배설 등의 제어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은요, 휴식 시간에 몸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요, 심박수가 안정이 되고요,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변비 얘기도 했는데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화장실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요, 우리 몸은 안정화가 되고요,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부교감신경계는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눈에는요, 동공을 수축시켜서 빛에 들어오는 양을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그 근거리 시력을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전체 그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좌우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장박동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을 이렇게 낮추게 되고요, 또 소화를 잘 하게 해서 몸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요, 또 노폐물 제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화장실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요, 그 몸을 편안하게 하고 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호흡이 굉장히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요가나 또 정기적인 운동들은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끝났을 때는 이 부교감신경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이 교감신경 활성화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거를 낮춰주고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요, 몸은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현대적인 병들은 보면요, 이 교감신경 활성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이 교감신경 활성화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마트폰을 놓고 또 충분히 잘 수 있는 이런 행동의 작은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잘 하실 수 있고 또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장신경계인데요. 저도 이번에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이 장신경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장신경계는요, 우리 몸에 있는 독특한 신경계입니다. 주로 소화기 계통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경계는요, 뇌와 척수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위치한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주변, 이 대장 있는 이쪽에 몰려 있어서요, 두 번째 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브레인, 세컨 브레인이라는 그 독자 신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장신경계는 뇌와 별개로 장의 점막 하층과 근육층에 5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분포한다고 해요. 실제 장에 그 정도로 많은 신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는요, 고양이의 뇌 크기만큼이나 큰 신경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신경계는요, 장의 운동, 소화, 흡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 시스템 전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하고 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요, 장과 뇌의 상호작용은 과학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장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변비,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과민성 대장 증상과 같은 만성 장 질환의 경우에도 장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뇌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요,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라인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것을 바로 장-뇌축, gut-brain axis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축인데요. 이 관계는 스트레스나 기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정신건강에 있어서 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장내 미생물군들과 장의 신경계 사이에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 불안, 기억 기능, 또 관련된 신경 내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이 중추신경계와 장이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경질환에 대한 새로운 보조 전략으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우리의 기분이나 이 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추신경계가 미생물군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기능성 위장장애, 특히 현재 미생물군들 유전체 중에서 장뇌축의 장애로 간주되는 것, 즉 과민성 대장 증상 기능을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저희의 기분이나 또 신체 기능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의 미생물들이 우리 뇌와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이 장 활동이 잘 좋지 않다 그러면 김치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아침부터 뭐 과자나 또 고카페인 음료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런 음식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료를 마시면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무력감에 빠진다거나 몸이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혹시 그럴 때는 김치를 드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장은 많은 신경의 연결로 인해서요,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계속 말씀드리는 김치죠. 같은 장내 미생물의 건강에 증진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김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들, 또 영양과 관련된 분들, 또 이런 면역과 관련된 분들 얘기하실 때 이 제2의 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김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김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치를 잘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지 식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신경계들이 잘못됐었을 때, 신경계들이 이렇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계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